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한국 관련 기록물과 문화유산 3 제1강 논문 작성 인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졸업 논문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논문 작성 인용 방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나만의 논문 작성 인용 방법을 습득해 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논문 작성 인용 방법은 각각의 기관 또 저널 아니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하다,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논문을 쓰는 기관 또 논문을 쓰는 저널에 따라서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논문 작성 인용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대학원 과정 학생이 학위 논문을 제출할 때 어떻게 논문 작성 인용하는지 그 방법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가지의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논문 작성 인용 방법을 공부해 놓고 또 나만의 인용 방법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해를 구할 내용은 동영상 강의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또 변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이 중복이 되거나 끊긴다든가 동영상이 끊긴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기술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빨리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강의 요점과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논문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사례로서 아프리카 학회지 논문 작성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역사학과 각주 작성법, 참고문헌 작성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와 축약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 강의가 원래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듣기에 피로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길게 했을 경우에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서 어, 적당한 시간, 즉 한 3, 40분에 한 번씩 쉬었다가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별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 제안서 작성에 관해서
들어볼까요? 자, 논문 제안서라는 것은 논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연구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진행하려는 연구 주제가 이미 연구되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학교나 기관에서 다룬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연구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이미 출판되었거나 석박사 논문으로 진행하기 위한 논문 제안서가 올라와 있다면 이 연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대학에서는 논문 제안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가 이미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모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도와주는 전문 사서가 따로 배정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죠. 근데 그럴 수 없다면 본인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자신이 연구하려는 주제가 이미 연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내가 연구하려는 주제가 프로포잘로 제안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학과 커미티에서 승인이 됐다면 그 내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면 그 내용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제를 바꾸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논문 제목과 논문 요약을 작성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논문 제목을 볼까요? 왜 이런 제목은 필요하냐면 분명하고 왜 나는 이 주제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주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어떤 논문이 될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끌어갈 것인지 그런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학술적 어떠한 내용을 내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관련된 연구 논문 제목만이라도 먼저 해본 다음에 읽어보면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선행 연구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전체 분량이 파악해 보면은 세 쪽에서 다섯 쪽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학교마다 물론 더 나아가서 10쪽에서 15쪽 요약을 살펴보는 거의 논문에 중요하겠죠. 준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논문 제목과 함께 논문 제안서 핵심어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핵심어를 잘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의 단어도 역시 12단어를 넘지 않도록 물론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제를 달아줘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제시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단어를 제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사족이라고 좀 평가하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논문 제목이 굉장히 스페시픽해야 된다. 특정한 주제에 너무 브로드하지 않게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논문 제목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의 논문이 될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더 나아가서 이 논문 제목을 보면서 어떤 논문일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이면서도 매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자, 개념과 문제점을 기술한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제시된 주제에 관련된 문헌 자료를 제시해서 개념이나 이론을 갖다 제시해야 됩니다. 물론 인문학 논문에 있어서는 개념과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서는 개념이나 이론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적확한 자료를 언급해서 어떻게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과 이런 이론이 필요한지 굉장히 에센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선택한 연구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해야 됩니다. 연구의 네. 부족한 자, 내용이 어떤 목적과 것이었는지, 가설을 보겠습니다. 연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기존의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반적인 목적과 특별한 목적을 언급하지 제시할 못하거나 필요가 다루지 있습니다. 못한 그래서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것이었는지 가설 또는 기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해야 왜 되는데, 이 연구가 이게 이제 부진했는가? 그럴 것이다, 연구 방향은 이렇게 될 어떠했는가, 것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들을 방법론이나 여러분들이 꼭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꼭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제시한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만, 논리적으로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연구 방법론을 볼까요? 연구 방법론은 문헌 연구가 있습니다. 문헌 연구는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서 자신이 제시한 개념이나 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논문, 단행본, 전기 간행물, 기타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론적 배경 또는 개념이 반드시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또는 경험적 연구로 논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선정하고 또 설문지를 디자인합니다. 이 설문지의 디자인이 논문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논문 이 설문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것도 꼭 제시해야 됩니다. 공신력을 가진 해석기관이나 방법이나 이론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잠정장애 제시.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챕터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정장애 제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주제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연구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서론이 나와야 되고 문헌 연구 또는 경험적 연구인가에 대해서 문헌 연구라면 이론적 배경이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경험적 연구라면 설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론에 논문 들어가면 작성 내용과 인용 방법을 볼까요? 결과 및 분석이 먼저 나와야겠죠. 지금 이제 그다음에 프로포절에 대해 설명을 결론 및 했습니다만 재원에 이미 제가 가서 공지사항에도 설명을 정리가 했습니다.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 참고 지금 이 문헌이 시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러한 우리가 순서, 주안점을 두고 물론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특별하게 논문 작성 인용 방법을 좀 잠정장애 여러분이 제시가 다르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꼭 웹사이트를 좀 이렇게 꼭 좀 먼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살펴보셨겠지만 인용 방법은 시카고 스타일이냐 하버드 스타일이냐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 들어와서는 뭐 APA 스타일이냐 MLA 스타일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스타일 방법은, 각각의 인용 방법은 모두 알아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논문 학위 논문만 제출할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학술적 논문을 쓴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논문 작성 인용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런 내용이고, 또 기관마다 저널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 사용 방법을, 인용 방법을 습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 방법을 좀 알아달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용한 웹사이트를 올렸습니다. 여기는 뭐 시카고와 하버드 방식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도 좀 올렸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했다시피 인용 방법은 다양하며 편집 방향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아프리카 것입니다. 학회지 논문 내가 작성 어떤 논문을 인용 방법을 작성할 한번 경우에 보겠습니다. 어떤 학술적 이런 사례를 한번 글을 본 작성할 다음에 경우에 나중에 다시 일관성 있게
자, 학술지 논문 원고 작성 요령을 한번 볼까요? 학술지 논문 원고의 분량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이라면 석사학위 때는 이건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분량인지, 자세하게 때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분량인지, 각주는 또 어떠한 특별 언제 어떻게 뭐 들어가는가, 학회라든가 아니면 인용문은 저널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원고를 문단 모양은 했을 어떻게 때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추어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의 작성 볼까요? 외국의 임명 및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 논문의 방법입니다. 즉 한글과 병기한다는 것이죠. 외래 용어나 한자는 번역어 또는 한글을 적고 괄호의 언어를 삽입합니다. 즉 종족주의하면 괄호 열고 한자를 넣거나 조합주의하고 괄호 열고 영어를 넣는 경우가 있겠죠. 또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어떤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제연합 이런 것들은 국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문에서 처음 등장할 때는 한글과 원어를 그리고 약어를 모두 다 병기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콩고 동맹 그러면 Alliance des Bakongo 이게 불어죠.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아바코 콜론을 양쪽으로 한 스페이스씩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 표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바코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에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경우는 모두 다 써준 다음에 이후 남아공으로 기술함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어 같은 경우는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 열고 hereafter referred to as DRC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부터 DRC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줘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각주를 한번 볼까요? 각주는 무엇일까? 각주는 본문상에서 내가 쓴 말이 아니죠.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리워크한 다음에 그러니까 재작업을 하고 재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출전을 밝혀줘야 됩니다. 이 출전을 밝히는 것을 각주 이렇게 합니다. 각주를 보통 하는 방법은 본문에 넣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그 장에 그 쪽수의 맨 밑바닥에 각주로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각주를 본문에 넣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빠르게 본문을 끊기지 않고 본문이 끊기지 않고 독자가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다음에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각주를 본문에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홍길동, 그러니까 홍길동이 1988년 뭐라고 이제 한 얘기겠죠. 홍길동은 뭐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무어, 그러니까 이거 영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성만 보통 이렇게 써서 표시를 합니다. 또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홍길동이 1992년에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 이런 것 갖다가 홍길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다 하고 괄호 열고 홍길동 1992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인용된 쪽은 출판 연도 다음에 콜론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숫자만 표기합니다. 이건 뭐 다 다르긴 합니다만 에반스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주장한 아니면 펴낸 책이나 논문 중에서 56쪽이란 뜻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994년에 출판한 저널이든 아니면 참고문을 더 볼까요? 참고문은 그 중에서 본문의 12쪽이다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각주에서 다룬 그래서 그러한 저자가 2명 이상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아주 자세하게 여기서 넣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 보고 실제 원본 자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참고문은 목록을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주에서 언급하지 않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서지사항은 참고문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참고문의 순서는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 기타 언어문헌 순으로 넣습니다. 즉 한글,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주 영어 이외의 다른 기타 언어 문헌 이런 순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는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트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한국과 아프리카라는 책을 서울 개백사에서 1996년도에 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벨이라는 사람이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라는 책을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베이직 북스라는 출판사를 통해 1973년 출판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책은 일본 그 학자의 책이죠. 이럴 경우에는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이 좀 이름을 좀 우리말로 써서 가로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학자 같은 경우는 린 위진 이렇게 이름 뒤에다가 좀 써주는 것이 이제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 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같은 저자의 문헌이 여러 편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연도 뒤에 ABC를 첨가하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요? 예, 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1973년도 쓰고 74년도 쓰고 있었는데 74년에 두 편을 썼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 B로 이렇게 보통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에 같은 저자일 경우 있습니다. 저자를 표기하지 않고 그 밑줄로 이렇게 그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라는 사람이 2004년에 쓰고 2014년에 썼잖아요. 그럼 2014년의 책은 자료는 이렇게 김광수를 또 쓰지 않고 밑줄을 그어서 약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 자료일 경우, 즉 위에서 벨의 자료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논문 기사 등의 논문이나 기사는 따옴표로 보통 합니다. 로마자, 그러니까 저서 같은 경우는 로마자의 경우는 이탈릭체로 보통 하는데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장서방이 서울 민음사에서 변하는 아프리카라는 책을 냈다면 이렇게 꺽쇠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벨과 바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책의 제목을 경우에는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요거는 이태릭체로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태릭체로 돼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문헌 자료구나. 문헌 자료 중에서 책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다음에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신돌식 왜 몇 명이 홍길동인데 1992년도에 전통과 박사기 논문 같은 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박사기 논문이나 만약에 우리 저널의 중에 논문이라면 따옴표를 갖다가 양쪽에 붙여주면은 이건 논문이구나. 밑에 한번 볼까요? 홍관중 조금 잘못됐습니다. 홍관중이 1995년도에 이제 쓴 책을 보면은 잠비아의 소수종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프리카 종족 분포의 261쪽부터 275쪽 이렇게 썼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자, 밑에 브리치의 책을 볼까요? 이제 저수를 보면 이건 이제 정확히 딱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외국의 저널에서 나온 자료구나. 저널 이름은 월드 폴리틱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제가 논문 주제가 콤마로 돼 있죠. 월드 폴리틱스는 반드시 이탈릭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 30의 넘버 3의 쪽수는 325쪽부터 344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김돌세가 중앙일보에 투고한 글을 갖다가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이태릭체가 좀 안 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를 요즘은 놓고 있습니다. 이게 DOI라는 건데 요즘 이제 각 저널이 지금 현재 하드커버가 아니라 즉 출판 인쇄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보통 인터넷 주소를 갖다가 보통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 베텔과 김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제목은 러시안 레볼루션 앤 아프리칸 리버레이션 무브먼트에 대해서 저널을 갖다가 이제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그 논문이 Foreign Studies Institute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탈릭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자료를 이제 보면은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실었는데 46호에 625쪽부터 662쪽입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DOI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DOI는 앞으로는 아마 다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DOI를 딱 치면은 그 논문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OI를 쳐주면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를 넣는 경우 좀 더 명확하게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문헌 볼까요?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편저의 내용을 인용할 때, 그러니까 편저의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의 편저자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학자가 같이 글을 주제에 맞춰서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프리카의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 호박사에서 1991년에 나왔는데 이 편저자가 이어도라는 사람입니다.